이 시간에는 폐기물 처리 체계와 그 관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처리 체계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에 따라서 처리 체계가 달리합니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분리배출도 우리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죠.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수거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운반해서 때에 따라서는 적한장도 갑니다. 적한장. 그래서 적한장에서 멀리 갈 때는 압축을 해서 컨테이너에다 싣고요. 그냥 가까이 소각로로 갈 때는 그냥 조그만 차량이 그냥 소각로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적한 수송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시설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또 뭐 MBT 시설, 고용연료 제조 시설, 또 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능 자원 같은 경우는 자원 해수 선별 시설, 그리고 재활용 센터 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 처분 시설, 소각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각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소각제가 매립 시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체계가 생활 폐기물의 처리 체계입니다. 반면에 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개념이지만 일단은 폐기물 종류별로, 일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라는 개념이 없고 사업장별로 아예 그 대량의 폐기물들이, 같은 유형의 폐기물들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 폐기물이 사업장 생활계냐, 배출시설계냐, 건설 폐기물이냐, 아니면 지정 폐기물이냐, 이렇게 달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지분반은 뭐 종류별로 되겠죠. 원래 사업장 폐기물은 그 특성이 폐기물 종류별로 수지분반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수지분반되고, 또 종류별로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 처분 시설, 소각 시설, 기계적 처분 시설, 화학 처분 시설, 생물학 처분 시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립 시설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중간 처분 시설 같은 경우는 법에 벌써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중간 처분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최종 처분 시설은 그냥 매립 하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단계로 폐기물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일단은 수지 분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지 분반의 일단은 체계라는 거는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발생이 되면 일단 어딘가 보관이 되고, 그리고 그게 운반이 되고, 그리고 적한이 되고, 그래서 이제 멀리 가는 경우는 대형 차량으로 수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폐기물이란 거는 일단은 운반, 적한, 수송이란 개념이 수집 운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집 운반을 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분리 배출이고요, 배출 방식이고, 보관 방식이고, 수집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결정이 돼야지만 수집 운반에 대한 기본의 틀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수집 운반을 하기 전에 수집 운반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수집 운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그 직영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 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거죠.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 회사의 직원이면서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대행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집 운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져요. 대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집 운반 대응을 많이 시키고 있고, 단독주택은 직영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운반을 하긴 하되, 이걸 갖다가
문전 수거를 하느냐, 거점 수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테이션 수집 방식, 각호 수집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 수집 방식을 우리가 거점 수집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각호 수집 방식은 문전 수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션과 문전 수집 방식, 저는 압도적으로 환경이 허락한다면 거점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수집 운반의 효율화를 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 지역 단위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거점 수거 방식으로 좀 바꾸자,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점 수거 방식의 대표적인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클린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클린하우스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길거리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가정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이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거점 수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점 수거인데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갖다 내놓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딱 가면 쓰레기가 나와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수거라는 게 장점이 많죠. 폐기물 발생량도 줄 수 있다. 인건비 30% 절감하다. 차량 유지비 43% 절감이 가능하다. 재정 자립도를 왕창 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지자체별로 바꾸자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장소 물색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체제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수집 운반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우리가 ICT 기술, RFID 시스템이 수집 운반 시스템과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한 거는 의료 폐기물에 적용을 했어요. 의료 폐기물에 RFID 그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걸 리드 읽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불법 처리라든가 방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 제용기라든가 또 이제 다양한 곳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이런 RFID 시스템이 적용이 된 사례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쓰레기통에 RFID 칩을 장착을 시키고 그 쓰레기통을 읽고 그 무게를 측정해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개념으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CT 기술과 이런 첨단 기술과 RFID 개념, 쓰레기통 이런 개념들이 묶여서 최근에 확장, 보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도가 되는 게 수집 운반에서 이게 건물 단위의 수집 운반이 최근에 하도입니다. 이 건물 단위의 수집 운반이 요즘 고층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 단위의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건물 단위 같은 경우는 수평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직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폐기물이 나오면 수평 이동을 해가는 경로와 수직으로 또 이렇게 쓰레기를 내리는 경로, 그 양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평 이동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통, 밖에 달린 쓰레기통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더스수트, 에어수트, 또 뭐 다양한 형태가 현재 이 그림과 같이 이제 구상이 되고 있고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수집 운반 쪽에 하나의 또 하나의 그 기술 발전의 전기가 되고 있는 게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이 자동 집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쓰레기통이 저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지하의 갈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군데로 쓰레기가 모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판교 등등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수집 운반 효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또 논란거리가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지
이게 정말 수지 분반 효율은 굉장히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방식으로서 자동 집화 설비가 도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되는지, 그럼 먼저 재사용이란 개념이 이제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재사용이란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근데 외국에 가시게 되면 저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고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상품을 적절한 데 가서 구입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내다 팔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자체가 말 단위 바자회를 갖다가 월 1회 실시를 해라. 또 재사용품의 수거 체제를 정비해라. 공공 및 민간 사고 파는 장소 제공해라. 그래서 이제 이유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 재활용인데요. 물질 재활용은 어쨌거나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그 단독주택 구역과 공동주택 구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직영 체계로 혼합 수거를 하는 경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 선별을 시키고 각 종류별로 이렇게 수지 분반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의 재활용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점이 공동주택에 민간이 개입하면서 굉장히 그 재활용질이 높다. 하지만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민간한테 일방적으로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민간이 그 유가성이 떨어질 때 굉장히 분리 수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 위주에서 그냥 수지 분반만 해가다 보니까 통계에 안 잡혀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공공 개입, 민간이 하긴 하되 지자체가 좀 개입을 해서 일단은 그 실태를 알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공공 개입 수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화 체계라는 거는 우리가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재활용 체계가 중간 재활용, 최종 재활용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는 종합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새롭게 되돌리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 재활용을 한다, 재활용을 한다 했을 땐 재활용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R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R 코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1 같은 경우는 재사용, R3, R4는 원료 제조, R4는 제품 제조, 또 R5는 농업용 제품의 제조, 그리고 이제 R6는 유기물질 토질 개선, 그리고 이제 R9, R10 같은 경우는 에너지 해수, 그리고 R7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한원하는 성토, 복토, 객토 이런 용도로 쓰는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확립이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가정 단위에서 혼합 수거가 된 것들이 재활용 체계 내에서 어떻게 분리 선별을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재활용 선별 시설 공정들이 각 지자체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폐기물이 반입되게 되면 수선별도 하고 기계 선별도 하고 해서 종류별로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에서도 PP면 PE, PE면 PE 종류별로 자동 선별을 해서 이걸 압축을 해서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져가는 경로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된 그림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설치해놓고 가동 중인 재활용 선별 공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재활용 뭐 등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폐기물 처리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생 이용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배출이 되면 완전히 자원화,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처리 건조, 생물학적 변환, 화학적 물리적 변환, 열화학적 변환으로 처리 방법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변환이라는 거는 퇴비, 사료를 만드는 게 많죠. 그리고 현기성 소알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기초연료화.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적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폐식용유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열화학적 변환이라는 거는 결국은 열을 가해서 소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열분해시켜서 기름이라든가 가스를 뽑아내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처리 방법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에너지화, 폐기물 가지고 에너지하는 기술만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화를 한다 했을 때는 크게 보면 고형연료를 만드는 라인, 그렇죠? 고형연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스화를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현기성 소알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방법, 열분해해서 가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열분해해서 기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폐식용유나 이런 걸 에스트라시켜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방법. 또 이제 이건 좀 더 고차원적이지만 경제성은 없지만 어쨌거나 바이오매스, 폐목재라든가 폐섬유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너지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열병합 발전을 해서 열을 만든다든가 전기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보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별로 본다면 대형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형 폐기물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보시면 일단은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 배출을 하면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수집을 운반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폐기물 배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뭐 이런 요즘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핸드폰 어플에서 사진만 찍으면 그게 인식이 돼서 가격까지 매겨지는 그런 구조의 어떤 AI 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그런 어떤 기술도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량 분리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분리 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분리 배출이 되면 그걸 갖다가 지자체가 처리하느냐, 지자체가 자체 내에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놓고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냐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화 체계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물 처리 시설들이 대한민국에 얼마 정도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 대한민국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303개가 있고 사료화 시설이 175개, 퇴비화가 80개, 바이오가스가 13개, 그리고 기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사료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료화도 사료를 하긴 하지만 결국 퇴비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음식물 처리 공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일단 탈수하고
현기성 공정, 현기성 소화에서 메탄가스를 뽑아내는 바이오가스화 쪽도 요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음에는 우리가 퇴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사료화를 했고 최근에는 이 사료화가 힘들다 이렇게 돼서 바이오가스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화의 전형적인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기술에서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 소각 기술이죠. 이 소각 기술이란 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우리가 80년대부터 설치가 돼서 결국은 매립 최소화를 하려면 어떤 형태든지 소각을 해서 매립지만 어떻게 매립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매립지 부족, 매립의 환경성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소각 기술이 부상이 됐다는 거고, 하여튼 장점, 단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소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 공급 설비, 연소 설비, 연소 가스 처리 설비. 요즘은 연소 설비보다도 연소 가스 처리 설비가 더 커요.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도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클리어시키려다 보니까 이쪽에 연소 가스 처리 설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각로 형식도 하격자식, 회전로식, 유동상식인데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하격자식으로 고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하게 되면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까 기술적으로 안정이 된 하격자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추세는 종량제 봉투에 들은 가연성 폐기물만 골라내서 고용연료를 만들어서 열병합 발전을 하자. 그게 MBT 기술입니다. 메카니컬 바이오로지컬 트리트먼트라 해서 MBT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물 분해가 가능한 건 생물 분해시키고 가연성은 고용연료 만들고 나머지 잔재물은 매립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고용연료 연료화 시설이 있고 고용연료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만든 고용연료를 후단에 있는 전용 보일러 시설에서 태워서 전기와 스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죠. 연료동, RDF 저장 시설동, 보일러 시설동에서 저렇게 시설이 돼서 부산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BT가 잘 되려면 결국은 고용연료 시장이 활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를 한다. 그럼 고용연료가 어떻게 보면 좀 분야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전에는 RDF, RPF, TDF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고용연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품질 기준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서 또 이제 SRF라 해가지고 왜 꼭 이렇게 성형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SRF를 만들게끔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돼서 최근에는 꼭 이렇게 성형한 게 아닌 벌크 상태의 SRF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용연료가 이게 기준이 원료 기준입니다. 일반 고용연료 그리고 바이오 고용연료로 구매되고, 이게 성형이냐 비성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한 게 뭐냐면 성형을 하게 되면 가격을 높게 받고 그게 정상 루트로 가서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형을 만들어놔도 가격 유지가 잘 안 돼요. 어차피 전부 다들 쓰는 사람은 비성형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 연료하고 비성형 연료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가 됐고, 비성형 상태는 결국은 이게 성형이 안 돼 있으니까 꼭 폐기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나빠져 가지고 또 사용 금지가 되고, 하여튼 등등으로 해서 이 고용연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에너지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또 고용연료를 찾는 쪽이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고용연료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폐기물 매립시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발전해 왔죠.
우리가 서울에 있는 난지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됐어요. 거의 뭐 차수막도 안 깔고 가스 포집도 안 하고 그냥 뭐 무작위로 매립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생 매립 체계로 바뀌어지고 최근에는 자원 순환형 매립이다 해가지고 최신식의 매립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보시게 되면 일단 위생형 매립지예요. 일단은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 매립으로 인해서 악취, 가스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요. 침출수가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하려다 보니까 매립가스 처리 설비와 침출수 처리 설비, 또 그게 확산되지 않게 하는 설비가 이렇게 잘 구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설계 단계에서 완벽하게 설계가 안 되면 이게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최근에 순환형 매립지에서 아예 매립지를 4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가 분해가 완료되면 그 다음 거 쓰고 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쓰자. 돌려가면서 쓰면서 매립지를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시키자 해서 최근에는 순환형 매립지라는 게 일단 발상이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또 조성되는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게 김포에 그죠, 인천시 소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인데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일부 해서 폐기물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매립장, 2매립장이 매립 완료되고 3매립장이 매립되고 있는 상태고 4매립장은 전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025년 기점에서 인천시가 매립 종료를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립지가 폐쇄될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대안의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안의 매립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폐기물 매립 제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라든가 각 지자체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립 제로화예요. 매립 제로화. 매립 제로화를 하려면 철저하게 분리배출을 시키고, 가연성은 고용연료 만들어서 열병합 발전시키고, 재활용 될 것들은 철저히 재활용을 시키고, 유기성은 현기성 소화를 시켜서 결국 메탄가스를 뽑아내고, 그리고 퇴비가 될 거는 퇴비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발생되는 폐기물은 무기성 폐기물, 소각한 잔재물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것만 매립하는 체계로 가자. 그러면 결국은 매립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원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앞으로 폐기물 처리가 돼야 된다는 제안을 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